남편의 외도보다 더 끔찍했던 건 시어머니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알고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묵인했고 조장했고 심지어 나를 속이면서까지 그 관계를 지켜줬습니다. 나는 27년간 이 집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세 딸을 낳았고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명절마다 제사상을 차렸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는 건 당연한 내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족의 배신으로 돌려받았네요.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결혼 초반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시부모님도 크게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물론 시집살이가 편했던 건 아닙니다. 명절마다 2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했고 친정은 멀어서 명절에도 잘 못 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가면 누가 음식하냐.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으니까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어두워진 걸 봤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되지.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나를 보는 눈빛에 뭔가 차가운 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끊긴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미안했습니다. 딸만 셋 낳은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한 건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회식이 많아졌어. 거래처 미팅, 지방 출장, 핑계는 많았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래처 사장 부인이 향수 선물로 줬대. 사무실에 뿌려놨나 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신호들이 계속됐습니다. 휴대폰을 화면 아래로 놓고 자기 시작했고 문자 알림이 오면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주말에도 급한 업무라며 나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남편 차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레스토랑, 2인 식사, 와인 2병. 그날은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남편을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나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우리 남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뭐가? 귀가가 너무 늦고, 주말에도 자꾸 나가고.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자들 원래 그래. 일 많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머니 이게. 나는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딱 1초. 그리고 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거래처 사람들이랑 먹었나 보네. 남자들끼리 저녁 먹으면 이 정도는 나오지. 근데 2인이라고. 영수증이 잘못 나온 거겠지. 넌 왜 이렇게 예민하니?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 결혼 생활이 원래 그래. 의심하면 끝이 없어. 남편 믿고 살아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 얼굴에 스친 그 1초의 표정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건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3개월 후 나는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카톡 알림.
여보라고 저장된 이름. 그런데 그 여보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오늘 못 봐서 아쉬워. 나도. 주말엔 꼭 시간 내줘. 알았어. 우리 아기 보고 싶다. 아기.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여자.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있는 아이. 남자아이였습니다.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였어? 4년 전쯤. 4년.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그 여자는 누구야? 회사 후배야. 처음엔 그냥 술 한잔 하다가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 낳았더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축하해. 드디어 아들 생겼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진정해. 진정이요? 어머니,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제가 진정을 해요?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애들 생각해. 애들은 무슨, 제 인생은요? 여자가 참아야지. 남자들 원래 그래.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편을 들어주셔야죠.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참고 살았어. 네. 시아버지도 바람 피웠어. 나도 알았지. 근데 참았어. 그게 여자 인생이야.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친구와 통화하다가 우연히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작년에 그 여자 만났다며? 뭐? 응. 우리 동네 카페에서 봤어. 젊은 여자랑 아기 데리고 있더라. 시어머니가 아기 안아주고 그러던데. 나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지한테 잘해줘라. 아기 분유값 보냈다. 며느리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민지. 그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만 있던 게 아니라 도왔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내가 못 낳은 그 손자를 위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8 침묵의 공모. 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뭘? 민지요. 그리고 아기요. 시어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아셨어요? 대답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응. 내가 영수증 들고 왔을 때도 알고 있었어. 나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어차피 넌 이혼할 거잖아.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솔직히 말할게. 넌 아들을 못 낳았어. 딸만 셋이야.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해. 그래서요? 그래서 민지가 필요했어. 민지가 아들을 낳아줬잖아. 우리 집 손자를.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난 우리 집안 생각한 거야. 넌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참으라고요? 그래.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 살아. 내가 민지 관리할 테니까.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구였습니다. 아들을 낳는 도구. 아들을 못 낳으니
이제 쓸모없는 도구.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부터 모든 기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다독이던 말들. 참아라. 여자는 희생해야 한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그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입막기였습니다. 나를 이 집에 묶어두기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칭찬하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해.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평화로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나는 27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사과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 민지랑 끝낼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시어머니는 찾아와서 울었습니다. 며느리 제발. 우리 집안 생각 좀 해줘. 어머니 집안은 어머니가 지키세요. 넌 정말 이기적이구나. 나는 웃었습니다. 네. 이제 이기적으로 살게요. 딸들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 망했대.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 응. 친구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횡령으로 고소당했대. 회사에서 잘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사실 놀랍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일보다 거치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로부터 6개월 후 동네에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마트 앞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인 전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늘 깔끔하게 차려입던 사람이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아빠랑 민지 이모네 집에서 산대. 뭐? 응.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집 팔았대. 빚 갚느라.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집을 팔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애 봐주면서 산대. 민지 이모가 일하러 나가니까. 그렇구나.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불쌍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한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이야.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딸아이가 손가락을 다쳐서 응급실에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봤습니다. 며느리. 나는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가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잠깐만.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며느리. 우리 좀 도와줘.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지가 집 나갔어. 애 데리고. 아들 치료비도 없고.
나도 이제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제발 좀 도와줘. 나는 한참을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참으세요. 어머니가 선택한 가정을 어머니가 지키세요. 나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동네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편이 민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민지가 아들을 데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는 것.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손자를 이제 볼 수 없게 됐다는 것. 남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됐고 일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 시어머니는 남편을 돌보며 새벽 청소 일을 한다는 것. 누군가는 내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전 며느리잖아. 좀 도와주지 그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이제 남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 살기 바빠요. 사람들은 혀를 찾습니다. 역시 요즘 여자들은 인정이 없어.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랐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딸들이 가끔 와서 도와줍니다. 가끔 시어머니를 봅니다. 마트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날은 새벽 6시에 우리 카페 앞을 지나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봤지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슬픕니다. 그 사람도 참고 살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참으면서 다른 사람도 참게 만들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손자도 아들도 집안도 모두 잃었으니까요. 나는 그 사슬을 끊었습니다. 딸들에게는 절대 참아라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 좀 보자.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용서받을 생각 없어요. 그냥 각자 사세요. 차단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요즘 나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셌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늘 불안하고 움츠러든 눈이었습니다. 이제는 단단합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배신당하는 것보단 낫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침묵이 이렇게 잔인한 선택일 줄은. 사랑한다는 말 뒤에 이렇게 끔찍한 계산이 숨어 있을 줄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감옥이 될 줄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나왔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